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김명우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 국민연금 개혁의 정부 최종안이 발표됐습니다. 그러나 우려하던 됐던 대로였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얼마나 내는지, 얼마를 받는지, 받는 시기는 얼마나 늦어지는지를 정하지 못한 겁니다. 단지 더 내야 한다는 방향성만을 제시했을 뿐인데 조금 심하게 말하면 개혁안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합니다. 미래 세대가 짊어질 부담이 얼마나 커질지도 걱정입니다. 먼저 신경희 기자가 정부 발표 내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지부는 1년 넘게 국민연금 개혁안을 고심해왔습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개혁의 핵심인 보험료율 인상 수치는 제시하지 않고 인상이 필요하다는 방향성만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은퇴 후 재취업을 해도 연금을 깎지 않고 자녀가 있는 부모나 궁본무자에게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혜택은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금을 처음 받는 나이를 늦출지에 대해서도 정년 연장과 연계하겠다고만 했습니다. 은퇴 후 소득 공백 기간을 고려할 때 고령자 계속 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부는 올해 말 나오는 새로운 인구 추계에 맞춰 보험료율 등 구체적 수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자칫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건 아닌지 답답합니다. 연금 개혁을 못하게 되면 32년 뒤에 기금이 완전히 고갈됩니다. 특히 젊은 층은 돈만 내는 것 아니냐는 불신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의식한 정부도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고 보험료는 젊은 층일수록 천천히 올리는 방안을 약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최원영 기자입니다. 1990년 이후 태어난 젊은 층은 과연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불안감이 큽니다. 받을 수 있는 그 확실성을 보장해달라는 의견들이 많거든요. 여전히 용돈연금의 수준에 멈춘다면 오히려 반발이 크겠죠. 실제 개혁 불발로 연금이 고갈되면 2055년엔 소득의 4분의 1을 오로지 연금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온라인에선 안 내고 안 받겠다는 불만까지 나옵니다. 이를 의식한 정부는 연금 지급을 법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젊을수록 보험료율을 천천히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만약 보험료를 5%포인트 올린다면 40, 50대는 5년간 매년 1%포인트씩 올리지만 20, 30대는 20년에 걸쳐 천천히 올리는 식입니다. 청년 세대들의 그런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새롭게 좀 만든 방안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회적 합의가 또 필요한 사항입니다. 연금의 안정성을 위해 인구가 줄어들면 지급액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미래 세대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이제 연금 개혁의 공은 국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문제는 총선이 코앞이란 점입니다. 이 정부가 명시적인 안을 제시했다 해도 국회 논의 과정은 극심한 진통의 연속일 텐데 이 같은 정부 개혁안을 놓고 선거를 앞둔 국회가 제대로 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개혁은 빨라도 총선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금 개혁을 교육, 노동과 함께 3대 개혁 과제로 꼽았습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정부 개혁안에 대해 시민단체에선 알맹이 빠진 맹탕이라고 비판합니다. 핵심 수치는 하나도 담지 않는 등 과제 나열에 불과한 맹탕 연금 개혁안을 제출했습니다. 개혁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쳐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고 특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논의가 이어집니다. 하지만 공을 넘겨받는 국회도 미온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는 1년 넘게 결론을 내지 못했고 활동 기한을 총선 후인 내년 5월로 미뤘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에 불리한 연금 개혁에 나설 정치력을 기대하긴 어렵다는 관측입니다. 반면 우리보다 앞서 연금 개혁을 이뤄낸 선진국들은 달랐습니다. 일본과 영국은 강한 국민적 반발에도 각각 4년, 12년에 걸친 논의 끝에 연금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지난 3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지지율 폭락에도
연금 수령 연령을 늦추는 연금 개혁을 이뤄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가 첫 번째부터 꽤 묵직한 제안을 했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일괄 사면을 당에 권고한 건데 말하자면 대사면을 통해 당 통합을 하자는 것이죠. 잠시 뒤에 인요한 위원장 직접 스튜디오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혁신위 첫 회의 내용은 최민식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체장애인인 이소희 혁신위원의 휠체어를 밀며 회의장으로 들어옵니다. 인 위원장은 첫 회의에서 혁신이야말로 국민의 목소리를 확실히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좋은 기회가 왔고 얼마나 이 기회가 소중하고 중요한지를 잘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혁신위는 1시간 넘는 경론 끝에 당내 통합을 위한 대사면을 첫 번째 안건으로 정했습니다. 당 윤리위 징계로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김재원 전 최고위원 등에 대한 징계 해제를 지도부에 건의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품위 유지 위반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 처분을, 홍 시장은 물난리 골프 논란으로 10개월간 당원권이 정지된 상태입니다.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 이거를 1호 안건으로 삼자라는 의견이 위원들 사이에 대체적인. 혁신위 관계자는 인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당내 비주류 세력을 품어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당 지도부도 곧바로 호응했습니다. 한 핵심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도 혁신위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안다고 했습니다. 다만 당사자인 이 전 대표는 권력의 행포를 지적하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하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혁신위는 다음 주 월요일 광주 5.18 민주화묘역을 참배하기로 했습니다. 인 위원장이 줄곧 강조한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네, 어제 취임식 이후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만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은 경북 안동을 찾았습니다. 흔들리는 전통 보수층을 결집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안동 병산서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복을 입은 유림 대표들과 악수를 나눕니다. 지난해 4월 당선 후 첫 지방 행선지로 안동을 찾았던 점을 언급하며 늘 든든한 힘이 돼주셔서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 소임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유림 어르신들에게 오늘 올립니다. 이어 경북도청에선 전국 17개 시도지사들과 만나 중동 순방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도하의 교육도시를 만들어 전 세계의 좋은 학교들의 분교를 유치해서 카타르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취임식 이후 17개월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 다음 날 경북 지역을 찾은 건 보궐선거 패배 이후 흔들리는 보수층 결집을 위한 통합 행보란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중동 순방 등의 영향으로 소폭 상승했지만 대구 경북 지역에선 여전히 50%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만간 대통령실은 보수 통합뿐 아니라 중도층 외연 확장을 위해 국정 운영 방식 변화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요즘 국민의힘이 위기란 말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이란 얘기도 많이들 하십니다. 국민의힘이 정말 완전히 변할 수 있을지 인요한 혁신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양 예능 프로그램에서만 뵙다가 네. 정치 얘기를 인 위원장님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 지금도 정치 잘 모릅니다. 오늘 통합을 위한 묵직한 제안을 하셨는데 그 얘기 네. 잠시 뒤에 하고요. 네. 일단 이제 국민의힘이 수술을 받아야 돼. 그리고 국민의힘 수술을 하러 오셨는데 네. 보시기에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보십니까? 몇 가지만 지적해 주세요. 내부 힘이 많이 분산이 돼 있다고 그럴까요? 네. 통합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쓴 약을 좀 마셔야 돼요. 좀 달라져야 됩니다. 예. 그냥 뭐 말로 달라지고 뭐 그냥 겉보기에 달라지는 게 아니라 변해야 됩니다. 네. 변화시킬 겁니다. 네. 오늘 그 제안, 그러니까
이준석, 홍준표를 품고 또 유승민 전 의원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 출발점을 대통합이라고 네. 보신 거죠? 네. 내부 우리 일주일 동안 이제 의원들 뽑느라고 굉장히 힘들었는데요. 예. 그 회의에서 아주 열띤 토론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좀 파격적인 것부터 하자. 그래서 5명을 징계회의에 올라간 사람들을 이게 처벌받은 사람들을 사면 그걸 일항건으로 건의하자. 우리가 그거를 처리할 권한은 없어요. 네, 그렇죠. 그러나 올려서 일단 내분을 없애고 일단 우리가 통합하자. 우리끼리 먼저 통합하자. 예. 그거 중요해요. 네.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조금 기다려 주시면 제가 굉장히 당의 그 아래에서 내가 놀고 있다. 별 신문 기사하고 뭐가 나가는데 조금 두고 보세요. 이제 하나하나 필요한 거를 계속 제시할 겁니다. 인 위원장님이 역할이 그러면 지금 지도부에서는 긍정적인 신호가 온 것 같고요. 네. 근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준석 대표는 이 제안에 반대를 했거든요. 그럼 여기서 끝입니까? 아니면 이 아니요. 직접 가서 만나시기도 하고 이준석 대표가 마음이 많이 좀 상해 있어요. 예. 그래서 설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떤 방식으로 설득을 하실 거예요? 원래는 제가 이제 혁신위에 이제 천하람도 불러드리고 예. 또 순천이잖아요. 놀랍게도 순천인데 자기는 사정상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그게 하나 제가 처음부터 조금 난관이었는데 끊임없이 저는 내려가서 설득하고 유승민 대표도 만나고 싶고 다 만나서 이제 이거 좀 정쟁을 안 해서 크게 보면 국가가 너무 소모전이 많아요. 외국하고 우리가 경쟁해야 되는데 그 국가의 축소판이에요. 당 안에 너무 많은 분쟁이 많아요. 네. 그런 거 거침없이 이제 아마 대통령 안 만났지만 대통령 만나서도 이런 대화가 앞으로는 오고 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직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일요일에 헬로윈 참사 추모제 갑니다.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실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게 정치 행사로 변질이 돼서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을 안 할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혁신위원장으로서 또 개인 자격으로서 네. 너무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이태원 그 사고가 다시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굉장히 억울하게 생명을 바쳤지만 그걸로 인해서 뭔가 바뀌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오지 않는 게 조금이나마 위로를 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정중하게 추모 행사에 추모 하고 나올 건데 이제 누구는 가라 마라 우리 혁신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다 같이 가냐 마느냐. 근데 우선은 제가 대표로. 그리고 몇 명 모시고 위원들을 모시고 가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같이 가자고 제안을 하실 수도 있을까요? 만나면 할 수 있지만 만나지 않고는 그 대통령님을 그렇게 쉽게 만나고 저는 무엇이든지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바뀌려면 이제 많은 분들이 사람이 먼저 바뀌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공천이 중요한 건데 네. 공천의 기초는 어때야 되고 네. 공천은 어떤 사람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원에 근무를 32년 해봤는데 기관을 생각한 사람이 있고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정치권을 잘 모르지만 보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바뀌어야 됩니다. 바뀌어서 과거에는 우리가 국민이 희생을 하고 정치인이 마음대로 했는데 이제 그게 엎어져야 됩니다. 이제는 정치인이 희생을 하고 국민이 얻는 그런 세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경북 경남의 스타들이 좀 서울에 올라와서 이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직 우리가 의원회에서 논의한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도 결단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사람들이 서울의 험지에도 오고 서울에서도 아주 공평한
그런 룰을 우리가 제시를 하면은 많이 달라질 거리라고 봐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 세상에서 제일 똑똑해요. 다 알고 있어요, 문제점을. 하면 돼요. 그러나 안 하면 안 할 수 없게 제가 분위기를 이끌어 나가는 게 제 업무입니다. 근데 지금 생각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지역구 의원들 네. 그리고 네. 영남 중심이겠죠, 아무래도. 네, 네. 그리고 또 험지라 불리는 수도권 출마, 네. 이 혁신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지도부에 제안을 하시게 되겠죠? 룰을 만들면 돼요. 거기에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가는 원칙을 정하면 돼요. 원칙을 정해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무너집니다. 무너지면 국가도 무너집니다. 네. 이거 저 일생에 가장 이 두 달이 뭐 제 일생에 제가 대한민국을 엄청 사랑하는데 이거야말로 제가 소명과 사명을 다해서 이거 끝나고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이거 해야 됩니다. 예. 절실합니다.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설득할 겁니다. 그리고 대립을 꼭 당하고 왜 당한테 뭐 놀아나느냐 이런 비판도 천만에요. 아마 갈수록 불편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당하고. 예. 그렇지만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 대한민국 수준에 어울리지 않게 났습니다. 네. 이거 고칩시다. 같이. 알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질문 네. 드릴게요. 근데 혁신위 활동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하실 테지만 네. 권한이 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많은 제안을 하셨는데 네. 결국 당 지도부에서 안 받겠다 그러면은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고 봅시다. 대한민국 국민이 있습니다. 네. 여론이 있습니다. 간단치 않아요. 국회의원들 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혁신을 해서 튼튼하게 만들어서 선거에 경쟁력을 가지고 나가야지. 예. 그렇지 않으면 표가 없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임 위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주 불러주세요. 예.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물러났던 지명직 최고위원 자리에 친명으로 평가받는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임명했습니다. 이 박 최고위원은 친이낙연계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당내 화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비명계에선 불신하는 분위기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표가 친명계 원외 인사인 박정현 전 대덕구청장을 새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지난달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비명계 송갑석 의원이 물러나 공석이 된 자리가 친명 인사로 채워진 겁니다. 그분이 친명입니까? 저도 잘 모르겠는데. 박 최고위원은 최근 친명계 인사가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가결파 의원들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으로 뭔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개인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용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이번 인선으로 사실상 8명이 친명 인사가 됐습니다. 비명계로 알려졌던 고민정 최고위원은 체포동의안에 부결표를 던졌다고 공개 언급했습니다. 다만 공석이었던 정책위 의장엔 호남 비명계 3선인 이계호 의원이 발탁됐습니다. 인선은 지역 안배 또 당내 통합을 위한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입니다. 비명계는 허울뿐인 통합이란 게 드러났다며 이 대표 체제 색깔이 더욱 짙어진 것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원욱 의원도 박 전 구청장이 친이낙연계인 박영순 의원 지역구 출마를 준비 중인 걸 언급하며 박 의원 찍어내기가 아니라면 박 최고위원의 불출마가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최근 잇따라 터지는 연예인 마약 사건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현 정권이 국면 전환을 위해 기획했다는 음모론이 나왔죠. 이런 말을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구체적 근거는 없다고 했습니다. 여권의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민주당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오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야당 일각에서 나오는 연예인 마약 사건 기획서를 작심 비판했습니다. 마약 사건 검거가 뭔가를 덮으려 하는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약은 정치와는 무관하고 마약은 정치를 모릅니다. 저 정도면 병 같습니다. 앞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개인 의견, 근거는 없다는 전제를 달긴 했지만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연예인 마약 사건이 터진 게 수상하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오비 일학일까, 우연의 일치일까, 누군가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도 있겠다. 아하. 그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이런 타이밍인 것이죠. 민주당 부대변인은 대통령실 김승희 전 비서관 딸의 학폭 논란과 선거 패배 기사가 마약 의혹으로 덮여간다는 글을 SNS에 올렸고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도 마약 위험을 과장하며 국면 전환과 검찰 수사권 확대에 활용하는 게 문제라고 동조했습니다. 여당은 저질 음모론이라며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마약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치 선동도 소재를 가려가면서 할 줄 아는 최소한의 분별력을 기르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만 당 지도부는 마약 수사 기획설은 일부 의원들의 의견일 뿐 당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경찰이 배우 이성균 씨의 마약 투약 사건과 연루된 유흥업소 실장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이 실장은 이성균 씨에게 마약 장소 등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그동안의 이 실장의 진술은 수사에 결정적 역할을 해왔었는데요. 이 때문에 포렌식이 진행되면 또 다른 인물이 수면 위로 드러날 수 있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노도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해원제 유흥업소 실장인 A씨가 구속된 건 지난 21일.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배우 이성균 씨와 가수 지드래곤, 권지용 씨 등을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마약 공급책으로 지목된 현직 의사도 입건해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수사선상에 오른 인물들의 마약 투약 장소와 시기 등 구체적인 범행을 파악하기 위해 유흥업소 실장 A씨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통화 내역 조사 결과에 따라 제3의 인물이 발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A씨는 E씨를 협박해 3억 5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도 받는데 해당 사건이 어제 배당되면서 구체적인 협박 정황 파악에도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경찰은 E씨와 권씨의 국내 체류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에 두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이 밖에 재벌 3세와 가수 지망생 등 마약 투약 의심을 받는 5명은 아직 내사 단계입니다. 경찰은 조만간 E씨와 권씨를 소환해 조사하고 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 횟수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경찰이 마약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지드래곤과 이성균 씨 수사를 위해서 법무부에 출국 금지를 요청했는데요. 지드래곤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권지용 씨는 오늘 법률 대리인을 통해 공식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자신은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사기관의 조사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경찰이 권 씨를 불구속 입건하면서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해 최근 권 씨의 근황이 담긴 영상과 인터뷰 등이 온라인상에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운이 좋게 틀 안에 갇혀 있었다기보단 틀에서 벗어나도 되는 것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다소 어눌하거나 부자연스러운 말투로 인터뷰를 하거나 몸을 계속 비틀고 불안한 듯 가만히 있지 못하고 어색하게 움직이는 모습 등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권 씨는 지난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연예 기획사들은 혹시라도 소속 연예인이 수사 대상에 오를까 좌불안석입니다. 투자자 사이에서도 우려가 나오긴 마찬가지입니다. 엔터테인먼트 관련 주식은 연일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우 이성균 씨에 이어 가수 권지용 씨까지
수사 대상으로부터 주변인 관련 진술을 끌어내고 내사 범위를 확대하는 마약 수사의 특성상 연루 연예인들이 더 늘어날 거란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 한 명만 잡는 것이 이제 목적이 아니잖아요. 야, 이거 너 어디서 구했어? 너 누구랑 같이 했어?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특성들이 있어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많은 연예인들 이름이 소문으로 거론되면서 기획사는 물론 그 회사 주식을 사들인 투자자들 속까지 타들어갑니다. 이미 대형 기획사를 중심으로 주가는 줄줄이 급락한 상황. 어제 10%대까지 폭락한 관련주는 오늘에야 가까스로 반등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권지용 씨와의 전속 계약 종료 사실을 강조하는 등 기획사들은 진화를 시도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선균 씨가 입건된 지난 23일부터 어제까지 엔터 관련주들을 3거래일 연속 순매도했습니다. 이렇게 연루되었을 가능성 자체가 해당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기업의 향후 매출이라든지 이미지 이런 부분들의 상당한 부정적인 충격,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엔터 관련 주식 하락장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면서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참사가 난 지 1년 만에 다시 헬로윈을 맞았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주말 내내 도심은 헬로윈을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안전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태원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조유진 기자, 그곳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밤이 깊어지면서 이태원 거리엔 점점 시민들이 하나둘 모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귀신 분장 등 헬로윈 분장을 한 시민들은 예년처럼 많지 않은 상황인데요. 경찰은 이곳처럼 주요 지점마다 안전 펜스를 길게 설치해 인파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거리를 뒤덮었던 호박 등 화려한 장식도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시민들이 음식점과 주점 등 곳곳에 모이고 있지만 비교적 차분한 모습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많이 없고요. 외국 사람들이 좀 더 많습니다. 대신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시민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과 지자체 공무원 등 인력이 곳곳에 배치돼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는 모습입니다. 네, 주말 동안 행사가 이어질 텐데 인파 관리는 어떻게 준비되고 있습니까? 네, 지자체와 경찰은 이곳 이태원은 물론 젊은 층이 많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 도심 다른 지역도 특별 관리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헬로윈 기간 서울 도심 홍대의 경우 순간 최대 7만 명, 명동은 순간 최대 3만 명의 인파가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돼 자치구 인파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홍대가 있는 마포구는 헬로윈 상황관리 전담팀을 구성하고 경찰과 소방당국, 서울교통공사 등과 공조해 인파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경찰은 홍대와 강남역, 이태원 등 16개 지역을 선정해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는데요. 홍대 클럽거리 등 6곳에선 AI 인파관리 시스템까지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윤익은 경찰청장도 홍대를 현장 방문해 직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태원에서 TV조선 조유진입니다. 참사의 아픔은 아직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유가족은 아직도 어디선가 내 아이의, 내 형제, 자매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가슴이 미어집니다. 현장에 있었던 이들 역시 죄책감과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긴 마찬가지입니다. 장동욱 기자가 남겨진 이들을 만났습니다. 헬로윈 참사로 1살 차 여동생을 떠나보낸 진세빈 씨. 지하철 이태원역을 지날 때면 아직도 동생 생각에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휴대폰 보느라 사실 사람들 잘 안 보거든요. 그때 저는 가장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동생이 위급하다는 연락에 현장으로 달려갔던 이진우 씨는 구급차에 실려가던 동생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구급차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잖아요. 일반적으로 몸이 경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좀 듣기가 힘들어요, 되게. 살아있다면 9월 웨딩드레스를 입고 새 신부가 됐을 어여쁜 딸이었기에 아버지 가슴은 더욱 미어집니다. 아이가 들어올 시간 되면 문을 열고 들어오는 그런 환청이 들립니다. 당시 현장에 있던 이들과 구조 작업을 도왔던 시민들도 죄책감과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건 마찬가지.
내가 살았다고 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뭔가 되게 좀 약간 죄책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 내가 그 사람을 못 살렸고 내가 사실 그 자리에서 더 할 수 있는 게 많았는데 참사 1년이 지나가지만 우리 사회의 아픔은 아직 아물지 못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정치권은 오는 일요일 참사 1주기 추모식에 참석하는 문제를 놓고 말들이 많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추모식이 정치 집회가 됐다면서도 인유한 혁신위원장과 이만희 사무총장 등이 개별적으로 참석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을 압박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유이동 정책위의장과 이만희 사무총장, 김혜지 최고위원이 서울광장 헬로윈 참사 시민 추모대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광장 사용을 승인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야 되지 말아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통감하고 있고 또 거기에 기본적인 저는 그냥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당초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도 참석을 고려했지만 야당이 추모식을 정치 집회로 만들었다며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에서 거의 전 당원들의 참석을 독려하는 정치 집회의 성격으로 바뀜에 따라 가지고 사실 당대표나 원내대표의 참석은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지도부와 함께 의원들도 가급적 모두 참석하라는 공지까지 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참석과 사과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또 대통령이 공식 참여하면 결코 누구도 정치 집회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여야는 재발 방지를 위한 해법 마련을 놓고도 입장차가 큽니다. 국민의힘은 응급의료법 개정 등 안전대책 법안 처리를 위해 상임위 논의에 속도를 내자고 주장하지만 민주당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 진상을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게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훈련을 마치고 부대로 복귀하던 중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현역 군인이 붙잡혔습니다. 이 흉기로 운전자들을 위협하면서 승용차 탈취를 시도하기도 했는데요. 제압 과정에서 시민 1명이 부상당했습니다. 사건 현장을 주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사거리로 장갑차가 지나갑니다. 오늘 아침 8시 40분쯤 부대로 복귀하던 장갑차에서 A 상병이 뛰어내렸습니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도로에 넘어진 여성을 위협하고 지나가는 승용차에 다가가 흉기를 들이대며 차량 열쇠를 요구했습니다. 운전자가 저항하자 A 상병은 창문에 팔을 넣어 위협을 가했습니다. 승용차는 A 상병을 매단 채 수십 미터를 달아나다 다른 차량과 충돌했습니다. A 상병이 난동을 부리면서 주변에서는 교통사고도 발생했습니다. 차에 군인이 매달려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내 앞차를 갖다 들이받더라고. 출근길 대로변에서 순식간에 흉기 난동이 벌어지자 군 관계자와 시민이 달려들어 A 상병을 제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민 1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상병을 긴급 체포한 경찰은 군 경찰에 신병을 인도했습니다. 범행 동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A 상병은 입을 닫았습니다. 아니 군대 내부 생활에서 무슨 가혹행위나 문제가 있었습니까? 군 당국은 A 상병을 상대로 시민들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승용차 탈취 시도 등 범행 동기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V조선 주재용입니다. 집주인 허락도 없이 주택이 철거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택 소유주는 지난 추석 고향집을 찾았다가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관할 지자체의 실수가 불러온 철거로 파악됐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좀 더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빨간 벽돌 주택 앞에 집기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63살 박만주 씨 가족들이 50년 넘게 살았던 집입니다. 박 씨가 지난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집을 찾아갔더니 집은 온데간데 없고 집터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여기 부엌이고 이쪽에가 부엌이고 여기 안방이고 10년 전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뒤로는 집을 비워둔 채 해마다 찾아와 제사를 지냈는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겁니다. 말도 못하지요. 내가 하늘만 쳐다보고 울고 부모님한테 대성스럽고. 부산 기장군은 지난해 12월 새 소방도로를 만들면서 박 씨의 집까지 무단으로 철거했습니다.
기장군은 5년 전 도로 건설에 필요한 땅을 확보하기 위해 박 씨의 집 89제곱미터 가운데 3분의 1 정도를 사들였습니다. 그런데 도로와는 무관한 집을 모두 철거하고는 소유주인 박 씨에게는 아무런 통보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기장군은 주택을 완전 매입한 줄 알았다며 뒤늦게 행정실수라고 인정했습니다. 우리 군정에 이렇게 미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렇게 바로 잡았으니. 기장군은 부서진 집뿐만 아니라 철거 과정에서 버린 집기 등에 대한 보상 문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미국 경제 성장률이 큰 폭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속적인 고금리에도 미국 나홀로 호황을 보인 건데요. 미 연준이 긴축을 더 강화할 거라는 전망 속에 우리 경제에는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10개월 전 수준으로 후퇴했습니다. 미국 상황을 무시할 수 없는 게 한국의 현실인 만큼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좀처럼 식지 않는 미국 경제의 견고함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올 1분기와 2분기 2%대 초반이던 GDP 성장률이 3분기에 4.9%로 치솟았습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탄탄하고 강력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고 했지만 금융시장 분위기는 정반대입니다. Doing too little could allow above-target inflation to become entrenched and ultimately require monetary policy to wring more persistent inflation from the economy at a high cost to employment. 물가를 잡으려면 경제가 식어야 한다고 강조한 연준이 긴축 강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하락했고 국내 증시는 10개월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지난 8월 2,600대까지 회복했던 코스피는 고금리 장기화 여파로 2,300선을 지키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미국과 달리 3분기째 0%대 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고금리 지속에 관한 우려 때문에 금융 부실이 늘어날 수도 있고 경기 침체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유가를 자극해 물가를 더 끌어올리면 증시 하락폭이 심화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여파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국제 금 가격은 조만간 $2,000를 넘어설 걸로 보이는데 이 상승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장혁수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오늘 기준 국제 금 가격은 1온스당 $1,997입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개시 직전인 지난 6일에 비해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So now there's fears that you'll bring Iran into the conflict, and you're seeing it recorded in the markets today with higher energy, higher gold. 중동 정세가 불안해지면서 안전자산 수요가 높아진 건데 이스라엘이 하마스 근거지인 가자 지구에 대규모 지상 공격을 예고하면서 금값은 최고가를 찍었던 지난 5월 이후 다시 $2,000를 돌파할 수도 있습니다. 금 가격 상승은 달러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는 구간에서도 크게 하락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미국이 러시아 중앙은행에 달러 거래를 금지한 것도 금값 상승을 부추겼습니다. 달러가 막힐 우려가 커지자 중국과 러시아 등이 금을 사들이기 시작했기 때문인데 실제 지난 9월 말 기준 중국 인민은행의 금 보유액은 1,362억 달러, 7,046만 온수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10% 늘었습니다. 다만 금값 상승세가 오랫동안 지속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역사적으로 지정학적 위기에 따른 금값 상승은 일시적이었던 데다 고금리가 장기화되면 금을 보유하는 것보다 예금 자산이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중국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리커창 전 국무원 총리가 오늘 새벽 별세했습니다. 한때 시진핑 국가주석의 강력한 라이벌이었고 시 주석 1인 독주 체제에서도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안팎에서는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 중국 당국은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리커창 전 중국 국무원 총리가 상하이에서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향년 68세입니다. 因突发心脏病经全力抢救无效，于10月27日0时10分在上海逝世。 평범한 지방관리의 아들로 태어난 리커창. 후진타오를 이을 차기 최고 지도자로 거론됐을 만큼 승승장구했습니다. 불과 38세 나이에 중국 주요 정치파 벌인 공산주의 청년단 최고위직을 맡았고
2007년에는 공산당 서열 7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시진핑 집권 10년 동안 1인 체제가 강화되면서 실권 없는 2인자란 평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为人青年啊，应该先从自己做起，己正才能正人，这是古训，也是真理。 그럼에도 경제와 민생 분야에서 소신을 굽히지 않았고 총리직에서 물러나며 남긴 말은 시진핑을 겨냥한 거란 해석을 낳았습니다. 人在干，天在看，看来是苍天有眼啊。 리커창의 급작스러운 별세 소식에 국내외 애도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 당국은 리커창 애도가 반시진핑 정서로 흐르는 건 아닌지 예의주시하며 SNS를 단속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전면 지상전을 예고한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이틀 연속 심야에 이 지상 침투 작전을 벌였습니다. 대규모 지상군 투입이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라는 관측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이란의 전쟁 개입을 경계하고 있는 미국은 시리아 내부 친이란 시설을 보복 공습했습니다. 중동 정세가 더욱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탱크가 줄지어 이동합니다. 이스라엘군이 연이틀 심야에 가자지구로 진입해 하마스 거점을 겨냥한 기습 공격을 벌였습니다. 곧 있을 지상전을 앞두고 하마스 지휘 체계를 무력화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מה שיקרה ב-75 השנים הבאות תלוי במידה רבה בהישג שאנחנו נלחל בקרב הזה. 미군은 바이든 대통령 지시로 시리아 내부에 있는 친이란 무장 세력 군사시설 2곳을 전격 공습했습니다. 중동 미군 기지가 친이란 무장 세력의 공격을 받은 뒤 이뤄진 보복 성격입니다. 확전의 최대 변수인 이란의 경고 수위를 높인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My warning to the Ayatollah was that if they continue to move against those troops, we will respond, and he should be prepared. 이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I warn if the genocide in Gaza continues, they will not be spared from this fire. 양측의 충돌이 3주째 이어지면서 위성 사진엔 건물들로 빽빽했던 가자지구 북부가 잿더미로 변한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이렇게 격화하는 전쟁 속에서 하마스가 북한 무기를 사용한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돼 왔는데 이스라엘군이 이를 처음으로 공식 확인했습니다. 북한에서 러시아로 향하는 무기 수출 정황도 연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바닥에 유탄 발사기와 지뢰, 무인기 등 각종 무기가 즐비합니다. 전쟁 발발 후 이스라엘 군 당국이 수거한 무기들입니다. All the munitions, bombs, IEDs and weapons that you see in front of you were collected in the last 3 weeks in our villages and bases. 이 가운데 RPG, 유탄 발사기라고 써 있는 무기를 포함해 10%는 북한군에서 제조한 것으로 이스라엘 당국이 파악했습니다. I think about 5 to 10% of the weapons here was made in Iran. Another 10% North Korean. The rest of it was made inside the Gaza Strip, in their factories. 앞서 하마스 대원이 북한제 추정 무기를 사용한다는 의혹이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이스라엘 당국이 공식 확인한 건 처음입니다. 우리 정보당국도 북한 무기가 이란을 통해 하마스로 수출된 것으로 분석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불법 무기 수출 의혹에 흑색 모략선전,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반박했지만 거래로 보이는 움직임이 연일 포착되고 있습니다. 최근 북러 접경 지역에선 파란색 위장막을 씌운 350m 길이의 열차 등이 위성사진에 찍혔고 북한 나진항에선 대형 선박이 정박한 모습이 다시 포착돼 이달 들어서만 9척이 오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북러 무기거래 의혹에 대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이태형입니다. 10년 전 문화재 절도범들이 일본에서 훔쳐온 고려시대 불상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생겼습니다. 이 대법원은 불상 소유권이 일본 사찰에 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어떤 근거인지 정말 돌려줘야 하는 건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영 기자, 10년 넘게 이어져 온 논란이에요. 자, 먼저 어떤 내용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이 높이 50cm에 무게 38kg 정도 되는 이 금동 관음보살 좌상은 고려시대인 14세기 초에 서산 부석사에서 만들어졌는데요. 14세기 후반 왜구가 5차례 침략하면서 약탈해 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2012년 한국인 절도범들이 쓰시마섬 관음사에서 이 불상을 훔쳤는데요. 부산항으로 밀반입한 뒤 처분하려다가 검거됐습니다. 일본 정부와 관음사가 돌려달라고 하자 서산 부석사 측이 소유권을 주장하며 2016년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법원은 일본에 돌려주라는 그런 판단을 내린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왜구가 약탈해 간 건 맞다면서 부석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법원은 60년 가까이 소장한 일본 관음사의 소유권이 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이 대법원도 어제 일본에 반환하라면서 이 판결을 확정지었는데요. 다만 2심 때는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불상을 만든 그 부석사인지 알 수 없다고 했는데 대법원은 동일한 곳이 맞다고 인정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까? 네, 이 문화재 분쟁에서 약탈 행위를 증명하기가 참 어려운데요. 비록 현재 소유권은 일본에 있지만 이 서산 부석사에서 제작된 게 맞고 일본이 가져간 거란 점을 대법원이 확인해 준 겁니다. 그 대법원은 약탈 문화재라고는 인정을 했는데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하니까 부석사 입장에서는 억울할 것도 같은데 그런데 꼭 돌려줘야 하는 겁니까? 네, 이 문화재 반환 규정은 1970년 체결된 유네스코 협약을 따르는데요. 강제력이 없어서 외교 협상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선례도 있는데요.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있던 아즈테카 달력을 멕시코 사람이 훔쳐갔는데 이 양국은 긴 협상 끝에 소유권은 프랑스가 갖되 멕시코가 영구 소장하기로 했습니다. 이 사실상의 반환이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일단 약탈된 것은 인정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소유권을 그 일본의 관음사에 넘겨주는 것은 인정을 했지만 양국 간 정부가 협상할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정부의 외교력에 달린 문제네요. 네, 맞습니다. 이 불상 말고도 우리 문화재는 전 세계 27개 나라에 23만 점 가까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 가운데 일본이 가장 많은 9만 5천여 점,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조만간 불상 반환 절차가 진행될 텐데요. 이 과정에서 정부가 어떻게 협상을 이끄느냐가 다른 유물 반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약탈당한 문화재를 돌려받는 게 상식적으로는 당연해 보이는데 현실에서는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홍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소 전염병인 이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한 충남 서산에는 한우 개량 사업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가진 씨수소의 정액을 전국 축산농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럼피스킨병이 전국 각지로 확산되면서 총력 방어에 나섰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충남 서산의 한우 개량 사업소에서 사육 중인 씨수소입니다. 우수한 유전자를 인증받은 소로 이곳에 있는 보증 씨수소 115마리가 전국 축산농가에 인공수정용 정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국 공급량의 98%를 담당합니다. 한우의 아버지인 셈인데 한 마리 가치가 15억에서 최대 20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 20일 사업소가 위치한 충남 서산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생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마리만 걸려도 모두 살처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서산시는 외부인과 외부 차량 진입을 즉시 금지하고 사업소에서 사육 중인 소 3,132마리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쳤습니다. 한우 산업의 미래이자 유전 자원의 보고로 가축병으로부터 반드시 지켜내야 할 곳입니다. 농장 중간을 관통하는 도로에 방역 초소를 설치해서 24시간 철통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확산세도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 내 최대 한우 주산지인 횡성군 우천면의 한우 사육농가에서 확진되는 등 럼피스킨병 확진 농가는 51곳으로 늘었고 경상남북도와 전남,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도는 럼피스킨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사육 중인 모든 소의 다른 지역 반출을 금지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틀 전 충남 공주에서 규모 3.4 지진이 발생하면서 주민신고가 빗발쳤는데요. 규모 7.5 지진이 발생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이 소방청 등 54개 기관이 대규모 지진 상황을 가정한 합동훈련을 펼쳤습니다. 이승훈 기자입니다. 규모 7.5 지진 상황을 가정해 만든 영상입니다. 도로에 균열이 생기고 고층 건물 외벽에도 금이 가면서 무너져 내립니다. 공장과 같은 대형 시설에서는 큰 불길이 치솟습니다. 지금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요. 건물이 무너지고 있다고요? 도로와 건물 붕괴, 화재 등 복합 재난 현장에 구조대원들이 투입됩니다. 대원들이 들 것을 들고 고층 건물에 고립된 시민들 구조에 나섭니다. 고가 사다리와 헬기도 동원해 구조 활동을 벌입니다. 열화상 드론은 건물 잔해에 매몰된 시민들을 찾아내고 불붙은 건물엔 대용량 방석포가 출동해 진화 작업에 열을 올립니다. 이렇게 대규모 지진으로 인한 복합 재난이 벌어지면 소방청과 행안부 등 54개 기관이 총동원돼 구조활동을 펼칩니다. 기관들의 소통은 재난안전통신망으로 일어나고 대용량 포방사 시스템, 무인 파괴 방수차, 이동 기지국 등 190여 개의 첨단 장비도 활용됩니다. 대형 복합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 유관 기관 간 협업을 통해서 국가 차원의 대응 역량을 한층 더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2011년 이후 규모 4.0 이상 지진이 16차례 발생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 이번 긴급 구조훈련으로 기관별 복합 재난 대응력을 높였습니다. TV조선 이승훈입니다. 우리 남자 핸드볼 대표팀이 일본에 패해서 파리올림픽 본선 진출의 꿈이 무산됐습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여자 대표팀의 결승전 패배 후 잇따른 한일전 완패입니다. 카타르 현지에서 이다솜 기자입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맞붙게 된 한국과 일본. 교민들에게도 한일전의 의미는 사뭇 비장합니다. 우리가 우승은 못해도 일본은 이겨야 된다. 자, 대한민국 일본 꼭 이기세요. 화이팅! 경기 초반 팽팽한 접전으로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지만 한국의 연이은 실책이 나오며 승부가 급격하게 기울었습니다. 수비는 허무하게 뚫렸고 공격의 정확성도 크게 떨어졌습니다. 23대 34. 2016년 이후 7년 만의 패배로 압도적인 상대 전적이 무색했던 11점 차 완패였습니다. 지난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17년 만에 메달 획득에 실패했던 한국 남자팀은 한 수 아래로 여겼던 일본에게마저 덜미를 잡히는 등 국제 경쟁력이 상당히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We were not on the level, mainly about the shooting efficiency. 우리의 무기였던 스피드와 체력에서도 뒤처졌습니다. 신체적인 조건도 많이 부족한데 저희가 스피드랑 체력적인 부분도 이제 밀려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계속 경기 흐름을 따라갈 수가 없어서 올림픽 진출이 좌절된 한국은 28일 카타르와의 3, 4위전을 끝으로 이번 대회를 마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요즘 거의 매일 아침 곳곳으로 안개가 짙게 끼고 있습니다. 내일도 새벽부터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들이오겠는데요. 안전운전 해주셔야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맑겠고 공기도 쾌청하겠습니다. 큰 기온차만 주의하신다면 이번 주말 단풍놀이 가보시는 것도 좋겠는데요. 어제 한라산에 이어 오늘은 북한산의 단풍도 절정을 맞았고 주말을 기점으로 전국 곳곳의 단풍이 더욱 무르익겠습니다. 내일 대체로 맑지만 오후 한때 영동 지역은 비가 조금 내릴 수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청주가 10도, 대전 9도로 오늘보다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모레까지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고 해안가에서는 저지대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7일 금요일 뉴스9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